집 한 채가 있고 아들 하나 잘 키워놨으니 내 노후는 안전할 것이라고. 혹시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평생을 바쳐 뼈 빠지게 일하고 가진 모든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늙어서 자연스럽게 봉양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기 73살의 김영감이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보루였던 집문서를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몇 년 후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제발 거두어 달라고 사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가슴 시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 없는 것도 몸이 아픈 것도 아닙니다. 그가 멀쩡히 살아 숨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집에서 마치 투명 인간처럼 취급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한때는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든든한 가장이었던 그가 어쩌다 에어컨 바람 한 점 쐬지 못하고 따뜻한 밥 한 끼 눈치 보며 먹어야 하는 발언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기생적인 존재로 전락했을까요? 그의 손에는 아내가 남기고 간 마지막 비상금, 목숨 같은 돈이 쥐어져 있습니다. 그는 이 돈을 꺼내야 할까요? 그 돈을 내놓으면 조금이라도 체면을 살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모욕을 사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현실이라 더욱 뼈아픈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늙고 나서 당신은 무엇에 의지해 살아갈 것입니까? 자녀의 효도라는 것이 과연 기다린다고 오는 것일까요? 다음은 김영감님의 육성 고백입니다. 제 나이 올해 73입니다. 젊은 시절 우체국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요령 피울 줄 모르는 그저 성실한 사람이었죠.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월급 꼬박꼬박 들어오고 호봉 쌓이면 승진도 하니 그 시절엔 그만한 직장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믿었습니다. 사람이 성실하게만 살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일은 없다고 말입니다. 그해 제 나이 50이었고 아들 녀석 민준이가 27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대학 때 만난 여자친구라는데 유치원 교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사돈댁 형편이 넉넉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집사람 박 여사는 상의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일륜지대사를 미룰 순 없지 않으냐. 남자가 가정을 꾸리려면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갓 사회생활 시작한 아들 녀석 수중에 모은 돈이 있을 리 만무했고 집 한 칸 마련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돈댁에서는 적어도 몸 누일 곳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은근히 압박을 주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당시로서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20년 넘게 살아온 서울 변두리의 아파트를 아들의 신혼집으로 내주기로 한 겁니다. 저와 아내는 짐을 싸서 좀 더 저렴한 전세나 월세방을 찾아 나가기로 했죠. 당시 우리가 구한 곳은 낡은 빌라였습니다. 방 2개에 거실 겸 부엌이 있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집이었지만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5분 거리라 위치는 좋았습니다. 어차피 정년 퇴직도 얼마 안 남았으니 나중에 더 한적한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죠. 아들에게 집을 주는 것, 그게 부모로서 자식의 앞길을 닦아주는 일이라 믿었습니다. 아내도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원래 말수가 적고 속정이 깊은 사람이었죠. 평생 알뜰살뜰 아끼며 자신을 위해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않았던 사람이 자식이라는 통이 컸습니다. 아내가 제게 그러더군요. 여보, 우리는 고생하는 게 몸에 뱄잖아요. 이제 막 시작하는 애들인데 우리가 등 좀 밀어줘야죠. 그렇게 우리는 아파트 명의를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결혼식 날 새빵살이 시작한 좁은 빌라 거실에 서서 청첩장을 내려다보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기쁜 것 같기도 하고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기도 했죠. 턱시도를 입은 아들이 며느리 손을 잡고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이 저와 아내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한 변곡점이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서울을 떠나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주택 1층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은 적고 월세는 30만 원. 쌌지만 여름엔 찜통이고 겨울엔 우풍이 심했습니다. 그래도 처음 몇 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중학교 선생님 출신이라 사학연금이 매달 100만 원 좀 안 되게 나왔고 저는 국민연금 3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둘이 합쳐 130만 원 남짓. 넉넉하진 않아도 버틸만 했습니다. 아내는 마감 세일 때 장을 보고 도시락을 싸서 공원에 놀러 가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면서도 매달 조금씩 적금을 부었습니다. 늙어서 병원비라도 하려면 빈손이면 안 된다면서요.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연금은 적어도 둘이서 서로 의지하면 어떻게든 사라진다고. 자식 가정이 화목하면 됐지. 집만 안 되면 그게 최고의 부모 노릇이라고요. 자식에게 내 노후를 기댈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착각이더군요. 저는 아내가 영원히 제 곁에 있어 줄 알았습니다. 한 달 130만 원이면 어떻게든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우리가 집을 내주었던 그 고마움을 기억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7년 전 아내가 대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66, 아직 한참일 나이였습니다. 배가 자꾸 아프다길래 처음엔 장염인 줄 알고 동네 내과만 다녔습니다. 차도가 없어 큰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장암 3기, 진료실 밖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의사의 말을 듣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말기까지는 아니지만 수술과 항암 치료가 시급하고 나중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표적 치료제를 써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건강보험 덕에 수술비는 감당할 수 있었지만 비급여 약값과 간병비가 문제였습니다. 아내는 의사 앞에서 살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다고 했습니다. 살고 싶어하는 그 눈빛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이 사람을 살리겠다고. 투병 생활 2년 동안 우리는 가진 돈을 거의 다 쏟아부었습니다. 항암 주사를 맞을 때마다 아내는 기력을 잃었고 영양제다 뭐다 좋다는 건 다 사 먹였습니다. 나중에는 비급여 신약을 썼는데 주사 한 번에 수백만 원이 깨졌습니다. 몇 달 만에 수천만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죠. 아내는 아프다는 소리 한 번 안 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걱정했죠. 어느 날 밤 고열로 온몸을 떨던 아내가 응급실 침대에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너무 고생하는 거 알아. 내가 만약 더 못 버티면 억지로 붙잡지 마요. 저는 대답 대신 아내의 손을 꽉 쥐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아내는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우리가 살던 1층 셋방은 겨울 습기가 심해 아내는 밤마다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이웃에게 제습기를 빌리고 난로를 사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나던 날 아침 저는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느낌이 이상해 뒤를 돌아보니 아내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가 없었습니다. 타버린 죽 냄새가 방 안을 채울 때까지 멍하니 아내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입버릇처럼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여보, 그 2천만 원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당신 혼자 남았을 때 늙어서 돈 없으면 사람 꼴 못 면해요. 그건 당신 목숨 줄이에요. 그 2천만 원은 우리가 평생 안 입고 안 먹으며 모은 마지막 피와 땀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그 돈을 정기예금에 묶었습니다. 아내의 유언 같은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진짜 독거노인이 되었습니다. 밥을 할 줄 몰라 편의점 도시락이나 한솥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하나에 5,000원. 그것도 아까워 2끼로 나눠 먹었습니다. 밥값으로만 한 달에 30만 원이 훌쩍 넘더군요.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병원 가서 혈압약 타오고 나면 제 국민연금 30만 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기초연금이나 수급자 신청을 해보려 했지만 제 명의로 된 예금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 물어보니 조건이 까다롭더군요.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돈이 생명이라는 걸.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초여름 집주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딱딱하더군요.
아버님, 죄송한데 저희 아들이 내년에 결혼을 하게 돼서요. 이 집을 신혼집으로 써야 할 것 같아요. 계속 사시려면 월세를 올려주셔야겠습니다. 얼마나요? 요즘 시세가 보증금 1년에 월 60만 원은 받아요. 아버님은 오래 사셨으니 50만 원에 해드릴게요. 월세 50만 원. 제 연금보다 20만 원이나 많은 돈이었습니다. 지금 30만 원도 버거운데 20만 원을 더 내라니요. 사정해봤지만 집주인은 냉정했습니다. 저도 사정이 있어요. 요즘 젊은 애들 집 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전화를 끊고 덜덜거리는 선풍기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미친 듯이 방을 보러 다녔습니다. 곰팡이 핀 지하 단칸방도 월세 40만 원을 불렀습니다. 게다가 혼자 사는 노인은 고독사 할까봐 안 받는다며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자존심을 버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하기를 수십 번.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지금 사는 집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당분간 너희 집에서 좀 지낼 수 있겠니?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 아버지 건강하시잖아요. 갑자기 왜요? 사정을 설명하자 아들은 곤란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 좁은 거 아시잖아요. 방 3개 중에 안방 우리가 쓰고 하나는 애 공부방이고 하나는 옷방이라 남는 방이 없어요. 핑계였습니다. 서러움이 복받쳐 저도 모르게 모진 소리가 나왔습니다. 너 지금 사는 그 아파트 명의는 내 거지만 원래 내 집이었던 거 알지? 내가 치사하게 굴고 싶지 않은데 나 지금 갈 곳이 없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정 안 된다면 나도 법적으로 따져볼 수밖에 없다. 협박 아닌 협박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하는 제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오세요. 집사람한테는 제가 말해둘게요. 토요일 오후 캐리어 하나와 이불 보따리를 들고 아들네 아파트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마치 불청객을 맞이하는 말투였습니다. 그들은 베란다 옆 다용도실 겸 창고를 치워 제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잡동사니를 한쪽으로 밀어놓고 얇은 요를 깐 그곳. 저는 그저 고맙다, 미안하다 고만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반찬은 정갈했지만 양이 딱 3사람 먹을 만큼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거 남는 게 없으면 내일 점심은 어쩌지? 조심스럽게 반찬 좀 넉넉히 하면 안 되겠니? 내가 낮에 데워 먹게라고 했더니 며느리는 대꾸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아들도 못 들은 척 하더군요. 그날 밤 창고 방 좁은 요 위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퇴로를 끊지 마라.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미 퇴로가 없었습니다. 얹혀 사는 주제에 언제까지 있어도 된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습니다. 아들은 일단 계셔보세요. 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쥐 죽은 듯 지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며느리가 깨기 전에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편의점 김밥 한 줄로 아침을 때우고 8시가 넘어 집에 들어왔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 눈에 거슬릴까 봐 제가 쓴 컵 하나까지 싹 씻어놓고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한 번은 가스레인지 기름때를 닦아놨더니 며느리가 퇴근해서는 아버님, 이거 행주 냄새 나서 제가 다시 닦아야 해요. 그냥 두세요. 라고 하더군요. 짜증 섞인 그 말투. 가장 서러운 건 역시 밥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저녁을 같이 먹었지만 갈수록 반찬 가짓수가 줄었습니다. 어떤 날은 국 하나에 김치 하나, 남는 게 없으니 낮에는 굶거나 제 돈으로 사 먹어야 했습니다. 서울 물가는 비쌌습니다. 한 끼에 10,000원 가까운 밥값, 한 달이면 3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제 쌈짓돈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아파트 거실과 안방엔 에어컨이 있었지만 제가 쓰는 창고 방엔 선풍기 하나뿐이었습니다. 찜통더위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아들 내외는 출근할 때 에어컨 리모컨을 숨겼습니다.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낮에 너무 더워서 그러는데 에어컨 좀 틀면 안 되겠니? 며느리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전기세가 누진세 붙어서 엄청나게 나와요. 정 더우시면 생활비로 20만 원만 보태주세요. 그럼 틀어드릴게요. 제 연금이 30만 원인데 20만 원을 내라니요. 그럼 저녁 때 반찬이라도 좀 넉넉히 해주면 내 식비 아껴서 보태마.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반찬 더하는 건 돈 안 들어요? 제 노동력은요. 저도 직장 다녀요. 아버님,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이 집에 있는 게 싫은 겁니다. 아들도 똑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다라며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을 가려다 안방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연금 쥐꼬리만 한 거 가지고 여기서 밥만 축 내시잖아. 나중에 병이라도 나면 병원비는 어쩔 거야? 며느리의 날선 목소리. 아들의 대답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다른 집 부모들은 결혼할 때 집 해주고 애도 봐준다는데 아버지는 가진 것도 없이 차라리 누구네 아버지처럼 일찍 가시기라도 했으면 보험금이라도 나오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 나는 그들에게 짐짝일 뿐이구나. 아버지로서의 존엄은 이미 바닥에 떨어져 짓밟히고 있었구나. 아내와 평생 모은 그 2천만 원. 아내는 죽기 전까지 이건 절대 깨지 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고민했습니다. 이 돈을 꺼내서 며느리에게 500만 원이라도 주면 대접이 달라질까? 아니면 돈만 받고 나를 요양원으로 쫓아낼까? 며느리는 은근히 압박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숨겨둔 돈 있으시면 지금 내놓으세요. 같이 사는 김에 생활비 보태셔야죠.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 돈마저 없으면 나는 정말 빈 껍데기가 된다. 혹시 내가 중풍이라도 맞으면 이 돈이 있어야 요양원 보증금이라도 낼 텐데. 이웃의 유. 노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절대 돈 주머니 풀지 마. 돈 주는 순간 끝이야. 효자는 돈 없어도 효도하고 불효자는 돈 줘봤자 더 내놓으라고 난리쳐.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비굴하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을 깼습니다. 이자까지 합쳐 2천만 원이 조금 넘는 돈. 저는 그 돈을 아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미리 알아봐둔 시니어 쉐어하우스 노인 공동 거주주택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증금일 0만 원에 월세와 식비 포함 60만 원. 제 연금과 남은 돈을 쪼개면 몇 년은 버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 저 같은 노인도 받아줍니까? 건강하시고 공동생활 수칙만 지키시면 누구나 환영입니다. 상담원의 목소리가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짐을 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문자 한 통만 남겼습니다. 지금 저는 경기도 외곽의 한 시니어 쉐어하우스에 있습니다. 개인 방은 작지만 깨끗하고 식당에 가면 따뜻한 밥과 국이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에어컨 바람을 쐬고 휴게실에서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과 장기도 둡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합니다. 투명 인간이 아니라 김씨 할아버지로 불리며 내 존재를 인정받는 삶. 남은 돈 0만 원은 내 마지막 존엄을 위한 비상금으로 우체국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아내 사진을 침대 머리맡에 두고 매일 밤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내 몫은 내가 챙겨야 했어. 나 지금은 꽤 괜찮아. 외롭긴 하지만 비굴하진 않아. 여러분, 늙어서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 없는 거요? 아닙니다.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내일 어디서 잘지,
무엇을 먹을지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삶. 그게 지옥입니다. 돈은 그 선택권을 지켜주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자식 농사 잘 지으면 노후가 편하다는 말. 이제는 옛말입니다. 운이 좋으면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운에 내 남은 생을 걸지 마십시오. 제 또래의 노인분들, 그리고 곧 노년을 맞이할 젊은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 죽기 전까지 재산과 집은 꽉 쥐고 있으십시오. 자식에게 미리 주지 마십시오. 그건 불신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보호할 갑옷입니다. 둘째, 효도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대가 크면 배신감만 큽니다. 셋째, 걸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을 때 홀로 서기를 준비하십시오. 저는 이제 아들 집에 다시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고 저는 제 길을 갈 겁니다. 무릎 꿇고 사느니 서서 외롭게 죽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오늘 김영감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마지막 비상금을 털어 독립을 선택한 그의 결정.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진 것을 자식에게 다 내어주고 후회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뼈아픈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있고 진솔한 우리네 삶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